보스. 안녕하세요, 주짓수입니다. 주짓수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ADCC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9년 9월에도 ADCC 월드 서브미션 파이팅 챔피언십이 열리는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조만간 열릴 대회고 또 오랜만에 열리는 대회라 일단 저는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벌써 ADCC의 체급별 참가 선수들이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어떠한 스포츠든 대회든 조금이라도 더 알고 보면 더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ADCC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같이 ADCC에 대해 알아보고 조금이라도 재미있게 ADCC 경기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ADCC에 대한 영상은 총 3편으로 제작을 해볼 예정인데요. 이번 영상인 첫 번째 영상은 ADCC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이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ADCC 경기들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주목할 만한 경기들을 선별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곧 열릴 2019년 ADCC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프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2년 조금 넘게 수련한 초보 수련자고 ADCC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교정을 해주시면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DCC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CC는 아부다비 컴뱃 클럽의 약자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부다비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ADCC는 아부다비에서 만든 페더레이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DCC라고 부르는 이 대회의 명칭은 정확히 ADCC 월드 서브미션 파이팅 챔피언십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ADCC라고 부르거나 또는 ADCC 월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회가 열리게 된 배경은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대충 많은 사람들이 간단하게 알고 있기로는 아부다비의 왕자 또는 왕족이 만들어서 대회를 열기 시작했다. UAE의 오일머니로 대회도 크게 열고 상금도 빵빵한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정도로 간단하게 다들 알고 계신데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ADCC는 아부다비 에미레이트 동부 지역 통치자인 타눈 빈 모하마드 알 자이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UFC를 통해 MMA를 접했고 MMA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이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UAE에 귀국한 뒤에도 MMA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단체가 ADCC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ADCC는 MMA 단체와 더 가까운 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ADCC에서 실전에 더 가까운 그래플링 대회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것이 ADCC 월드 서브미션 챔피언십입니다. 주짓수의 측면만 발전시키기보다는 실전에 근접한 MMA 스타일에 그리고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그래플링 개념을 도입하여 만들게 된 대회입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을 보시면은 주짓수 선수뿐만이 아니라 유도, 삼보, 레슬링, 캐치 레슬링, 이제 MMA 선수들까지도 다양한 그래플링 종목의 선수들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ADCC는 몇 년마다 주최가 되고 또 ADCC에는 월드만 있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영상에서 ADCC 월드 파이팅 챔피언십은 줄여서 ADCC 월드라고 칭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열린 ADCC 월드는 1998년에 열렸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제 ADCC 월드가 매년 열리고 있었는데요. 인기가 많아지고 참가하고 싶어하는 선수들도 많아짐에 따라 체급별 16선수만 참가하는 걸로는 자리가 좀 부족해졌고 인원이 많아지는 순간부터 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월드에 참가 자격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월드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ADCC 트라이얼 퀄리파이어라고 불립니다.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것입니다. 체급 우승을 하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전 대회의 ADCC 우승자이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ADCC 셀렉션 커미션 참가자를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초청을 받는 방법입니다. 체급별 16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경기를 진행합니다. 이런 ADCC 트라이얼을 진행하고 나서부터 선수를 선별해야 하기 때문에 ADCC는 이제 매년 열리는 대회에서 지금은 2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바뀐 것은 이제 2001년부터 바뀌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는 2년마다 ADCC 월드가 열리고 있습니다. 앞에도 언급했지만 ADCC에서 주관하는 대회는 월드 그리고 트라이얼 말고도 다른 대회들도 있습니다. 내셔널 대회라고 부르는데 내셔널 대회에서는 입상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로 월드 참가 자격을 준다는 내용을 따로 언급을 않고 있지만 초청에 불응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후에 다음 선수를 선별할 때는 포인트를 통해서 기회를 주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DCC 트라이얼 퀄리파이어를 뽑는 대회는 매년 이 개최 지역이 이제 바뀌고 있어서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대회를 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지역 유명한 성적이 좋은 선수들 그리고 인지도 높은 선수들이 많을 때 그 해당 지역을 좀 횟수를 늘리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우선 ADCC 2019의 지역 예선 대회는 총 6번이 열렸습니다. 유러피언 퍼스트하고 세컨드 그리고 북미의 퍼스트 세컨드에 열렸고 그 다음에 남미가 이제 그냥 트라이얼이라고 열리고요. 그리고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묶어서 한 번 열렸습니다. 유러피언과 북미 지역의 경우는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뉘어서 타이틀 자체가 정해져서 나오는데 1번, 2번으로 개최될 경우에는 퍼스트에서는 남성 경기만 열리고요. 세컨드에서 남자, 여자가 선발될 수 기회를 줍니다. 지역 예선 대회는 예를 들면 한국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북미, 남미, 유러피언 쪽에는 참가를 할 수 없습니다. IBJJF는 좀 다르죠. IBJJF 대회는 IBJJF에 속해 있는 등록되어 있는 선수면은 지역 불문하고 대회를 참가할 수 있는데 ADCC는 약간 월드컵이랑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ADCC 대회의 체급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DCC 월드는 남녀 그리고 슈퍼파이트로 경기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남자 경기의 경우 체급은 마이너스 66kg 그리고 마이너스 77, 마이너스 88, 마이너스 99, 플러스 99 그리고 앱솔루트 경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성 체급은 현재는 마이너스 60kg 그리고 플러스 60kg만 나뉘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마이너스 55kg, 마이너스 67kg 그리고 플러스 67kg 그리고 앱솔루트까지 있었는데 워낙 참가하는 선수가 적고 인기가 많이 없다시피 했는지 두 개의 체급으로만 나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 체급의 경우 체급 간 몸무게 차이가 11kg씩이나 나는데 도복 주짓수 경기로 체급으로 치면은 한 두 체급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도복 무게도 빠지고 선수들이 감량을 하거나 증량을 하는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 경기를 보면은 저 선수가 진짜 이 체급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의심이 되는 선수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충격을 먹었던 게 2011년에 안드레 갈벙이랑 바보형으로 유명한 후지마르 파랄레스의 경기를 보면은 둘 다 키가 크진 않다곤 하지만 체구를 보면은 못해도 90kg는 거뜬히 넘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88kg로 참가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ADCC 규정과 규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짓수 수련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IBJJF 규칙에 익숙하실 텐데요. ADCC와 같은 노기 대회들은 대부분이 IBJJF 대회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덕분에 좀 더 다양하고 공격적인 기술들을 펼칠 수 있는데요. 우선 경기 진행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ADCC의 방식은 많은 대회처럼 토너먼트 방식입니다. 브라켓이 나오고 승자만이 올라가는 토너먼트 방식을 따르고 있고요. 복장 규정도 있는데 ADCC 규정에 기, 키모노 앤 레슬링 슈즈 are optional 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키모노, 도복이랑 그리고 레슬링 슈즈를 착용할 수 있다는 선택적으로 착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최근 대회는 많이 보이진 않는데 예전 ADCC 초창기나 대회들을 살펴보면 레슬링 슈즈나 도복을 실제로 입고 참가한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마치 UFC 초창기 때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각 무예의 고유의 특성을 존중한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사실 레슬링 슈즈는 지금 신더라도 크게 안 좋게 작용할 건 없는데 도복은 불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력적으로 좀 더 힘들 수도 있고 걸리적거릴 수도 있을 테고요. 근데 이제 다음에 또 규칙을 살펴보면은 상대방 옷이나 바지를 잡을 수 없는 규칙도 있기 때문에 또 입고서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또 이득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ADC 월드의 본선 경기는 10분 경기이고 연장이 5분씩 최대 2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결승전은 이 시간이 배가 됩니다. 경기가 20분 그리고 연장전이 10분씩 최대 2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승전은 이제 만약에 연장전 2번을 하게 된다면 총 40분의 경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경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코브링야하고 멘데스가 40분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장전 후에도 승패가 갈려지지 않으면 심판들의 판정에 의해서 승자와 패자를 가리게 됩니다. 또 특이한 점은 ADCC는 본선과 결승 모두 경기 시간의 절반 동안은 포인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포지션을 취해도 되고 테이크다운을 당해도 점수를 주지 않고 스윕을 하거나 패스를 해도 점수가 없습니다. 경기 시간 절반 동안은 서브미션으로만 승부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대회장 규격은 9m의 사이즈의 정사각형의 매트에서 진행이 되고요. 선수들은 몸에 미끄러운 물질을 바르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바세린, 오일 같은 거. 왜냐면은 대부분이 다 맨몸이거나 래시가드를 입고 맨손으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미끄러우면은 자기가 잘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어찌 보면은 편법을 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겠죠. 만약에 선수가 경기 중에 이 경기장 매트를 벗어난다면 심판이 중지를 시키고 다시 가운데에서 경기를 재개하게 됩니다. 승리 조건은 단순합니다. 당연한 거고 서브미션 또는 포인트 또는 심판 판정에 의해서 승패가 갈립니다. 이제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허용되는 기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척후의 기술이 허용이 됩니다. 대신 상대방의 호흡기, 윈드파이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거를 찾아보면은 호흡기가 아닙니다. 구멍이라고 하죠. 콧구멍, 입 이런 데를 막아서 초크를 거는 걸 제외한 모든 초크가 가능합니다. 귀를 막는다고 초크가 되진 않으니까 되나요? 귀 막아도 초크 되나요? 그리고 암바, 숄더락, 리스트락의 종류의 기술들은 허용이 되고 또 하체 기술인 레그락, 앵클락 종류도 허용이 됩니다. 대부분의 관절기는 모두 다 허용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ADCC는 또 슬램이 가능한데요. 이게 아무 때나 슬램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서브미션의 위기에 처했을 경우에 이거를 탈출 용도로 서브미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상대방이 안발을 잡았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팔힘이 되면은 버텨내면서 상대를 들어 올려서 슬램으로 상대를 내리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내가 삼각에 걸릴 위기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을 다시 들어서 상대방을 내리 찍으면서 서브미션이 풀리도록 유도할 수 있는 슬램은 가능합니다. ADCC 영상, 하이라이트 영상이나 모음집을 보면은 종종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옵니다. 다음은 금지 기술입니다. 첫 번째 줄에 언급되어 있는 게 풀 넬슨 그리고 크루시픽스인데요. 이제 풀 넬슨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상대방의 팔 뒤로 양팔 뒤로 내 팔을 꺾어서 목을 누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크루시픽스는 많이들 아시겠죠. 크루시픽스란 말 자체가 이제 십자가라는 말인데 상대방이 십자가에 묶인 것처럼 양팔을 제가 뒤에서 이제 다리와 팔로 끌어당기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풀렛은 잘 모르겠는데 크루시픽스는 도복 경기에서 되는데 왜 ADCC에서 금지를 할까 해서 좀 찾아봤는데 크게는 두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척추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톨링, 그러니까 개비기를 할 수 있는 기술이라 이겁니다. 이 자세를 취해놓고 서브미션이 안 나오더라도 계속 시간을 끌면서 경기를 좀 루즈하게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금지가 됐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트위스터 같은 척추에 데미지를 가할 수 있는 기술들은 허용이 되는데 딱히 이 두 기술만 금지 기술로 하는 이유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또 ADCC에서 이렇게 두 기술로 상대에게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힌 경기가 있었는지 찾아봐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금지 기술들이 있는데 살펴보면 상대방을 주먹이나 다리로 차는 행위, 이제 스트라이킹이나 키킹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상대의 눈을 찌르는 행위, 머리카락이나 귀를 잡는 행위,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꺾는 행위, 엄지로 찌르는 행위, 서밍이라고 하죠. 이거는 MMA 보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눈을 찌르는 것과 비슷한 행위입니다. 핥히거나 깨물거나 찌르는 행위, 그다음에 상대방의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는 행위. 손이나 무릎이나 팔꿈치가 상대방의 얼굴로 가게 되는 행위, 이제 누르거나 치거나 하는 걸 말하겠죠. 사실 그래플링 대회라고 생각하면은 스포츠맨십을 갖춘다면은 하지 않을 행위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경기 시간의 절반이 지나고 포인트가 주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부분이 IBJJF 룰과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다른 점들만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마운트 포지션의 경우 2점을 부여받습니다. 상당히 좋은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ADCC에서는 큰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데요. 도복보다는 좀 덜 압도적인 포지션일 수도 있어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백 포지션, 다리 훅을 건 상태가 3점,
그 다음에 이제 클린 테이크다운이라는 게 있는데, 이 클린 테이크다운이 뭐냐면은 테이크다운을 하면서 동시에 패스를 한 상태가 될 경우, 이제 패싱이 같이 된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4점을 부여받습니다. 패싱 점수랑 테이크다운 점수를 같이 부여받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좀 적은 4점이 부여되고요. 포지션이 계속 바뀌어서 이제 서로 이제 경기를 치를 경우에는 3초나 그 이상 유효하게 포지션을 유지한 선수에게만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구절이 수입은 연속적인 동작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만 점수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입을 시도하려는 선수가 먼저 공격을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에 수입을 해야 할 가드 포지션에 있는 선수가 먼저 수입을 하려고 시도한 게 아니라 탑에 있는 선수가 공격을 하게 되면서 혹시 어쩌다 엉키다가 돼 있던 가드 선수가 탑에 가게 되면 이건 이제 수입으로 보질 않는 겁니다. 그냥 점수가 없이 포지션만 바뀌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한 적절한 예시 영상을 아직 제가 구해지 못해서 이렇게 정말로 딱딱 지켜서 진행되는지 아니면 좀 간혹 오심이 있었는지는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드 패스를 해서 마운트 포지션이나 니온밸리 포지션을 완성했을 경우에도 패싱 점수만 받게 됩니다. 이제 다음은 페널티 상황들입니다. 현재 ADCC 룰에서는 먼저 가드를 가게 되면은 1점을 감점받습니다. 앞에 경기 규칙을 잘 기억하신다면은 알겠지만 경기 절반 동안은 점수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그 5분 동안은 먼저 가드를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상대방과의 대결을 이제 계속해서 회피하는 행위 또는 이제 수동적으로 공격을 하는 행위, 그러니까 상대방 공격할 때만 상대방이 공격을 해서 내가 뭔가 기회가 날 때만 공격을 하려고 하는 상황을 말하겠죠. 이런 행위는 계속할 경우에는 감점을 당하게 됩니다. 1점 감점을 당하는데 바로 감점을 하는 게 아니라 레프리가 경고를 2번 준 뒤에 그 뒤에도 이제 수동적으로 경기를 펼친다면은 감점을 하게 됩니다. 레프리가 경기를 할 때는 이제 워닝 패시비티라고 말을 한다네요. 이제 수동적인 태도에 대한 경고라고 말을 하면서 경고를 주는 겁니다. 경고를 2번 받고 감점을 당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경고 없이 바로 감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시간 절반 동안은 또 점수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정말로 수동적으로 경기를 펼치는 경우에는 심판이 미리 경고를 준 다음에 시간이 절반이 지났을 때 바로 감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동적인 태도는 감점 요인인 겁니다. 시간 점수가 부여되든 안 되는 시간이든 똑같이 감점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같은 두 팀의 선수가 만나서 조작 경기, 누가 이길지 정해놓고 하는 경기를 펼칠 경우에는 두 선수 모두 DQ를 받아서 대회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영상이 꽤 길었죠. 사실은 너무 길 것 같아서 규칙은 다음 영상과 같이 하려고 했는데 다음 영상이 더 길어질 것 같기도 해서 이번 영상에 함께 포함을 했는데요. 지루하고 긴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ADCC 영상에서는 그때 선수 기록, 한국의 ADCC 그리고 빅매치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스.